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지방 또 이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현장에 가면 이제 아주 직격으로 저를 이제 그 딱 묻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제 문재인 586의 세상이 돼서 우리 다 싸움 이제 상당히 어렵고 저 진 상태인데 여기서 더 뭘 해볼 수 있을 거냐 이런 그 비관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마음 작심하고 희망 고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절망할 자격, 비관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우선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자율구독료 많이 도와주시는 덕에 백모 세뇌탈출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세상은 저들의 세상이죠. 너희들의 세상이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임종석의 겁없는 발언. 그러니까 임종석이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북한으로 넘어가는 물자가 인수인계인지 월경인지 구별해야 된다. 정말 말장난이죠. 북한 체제는 돈이든 물자든 자기들 경내로 들어오면 자기 겁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소련에 대해서도 그랬어요. 소련 물자가 기차를 태워서 이제 소련이 보내면 원조 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기차까지 자기들이 착복해요. 기차랑 그 화물차래요. 화물차까지. 자기들 경내로 들어오면 자기 거예요. 얘들은. 지금 이런 애들한테 월경과 인수인계로 구별해야 된다. 지금 말장난합니까? 임종석은 북한을 돕지 못해서 아주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건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얼음땡이 됐다. 그래서 비건을 직방으로 겨냥했는데 비건이 대북특보도 아닙니다. 비건이 미 국무부 2인자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미 국무부가 완전히 이제 트럼프 진영의 장악 아래 들어왔거든요. 요번에 저기 뭐예요. 그 폼페오가 국무장관이 국무부의 IG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국무부 내부 감찰관 인스펙터 제너럴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부 내부를 총괄 감찰하는 사람이에요. 이 국무부 IG를 해고하라고 트럼프에게 그러니까 보고를 올려서 트럼프가 국무부 IG 내부 감찰관을 해고했죠.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이 비건이 이러한 트럼프의 국무부 진영의 지금 제2인자입니다. 그걸 겨냥해서 임종석이 겁없이 비건 등장 이후 남북관계가 얼음땡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는 문 대통령이 미국의 그 입장과 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낼 것이다. 이런 식의 겁없는 얘기들을 하죠. 임종석이 만약에 그냥 사인이라면 그 뭐 옛날에 주사파 운동하던 친구가 저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세 중에 실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겁없는 소리란 거예요. 자기들 세상 왔다고 보는 거죠. 177석이 되니까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자기들이 독식하겠다.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유신체제 이상으로 더 이상한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찬 하는 말 보십시오. 압력에 굴복해서 윤미향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어제 오늘 그 헌재는 그 오신환 사보임 저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때 그 패스트트랙에 이제 그 공수처 같은 거 막 올릴 때요. 그때 아마 오신환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그 사법개혁특위위원이었다고요. 근데 오신환이 거기에 잘 협조를 안 하니까 바른미래 쪽에서는 그걸 당론으로 거기 협조하는 걸로 정했고 협조를 잘 안 하니까 바른미래 쪽에서 오신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법개혁 특위에 사표를 당 차원에서 지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입니다. 추천 자체는 정당에서 했더라도 한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개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기 개인은 내가 사법개혁위원회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 없는데 당에서
이 사람 우리 당 노선과 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해촉이야. 라고 말하자면 대신해서 그 해촉을 시켜버리고 사표를 제출한다. 이게 헌법에 맞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헌재가 드디어는 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얘기 뭐냐? 국회의원이 한 명 한 명이 독자적 헌법기관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당의 부속품이다라고 헌재가 해석을 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위헌적 해석입니다. 보훈처는 또 가관입니다. 서울 현충원에 백선엽 묻힐 곳이 없다. 백선엽 장군이 6.25를 상징하는 장군이고 평양에 제1착으로 입성한 장군입니다. 근데 서울 현충원에 백선엽이라는 인간 못 묻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용단체 중에 어용단체가 된 향군마저도 들고 일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 당선자들이 현충원에서 친일파를 파내야 된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 대통령 겨냥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북한 참시하겠다 이거예요. 이런 이제 폐악질에 가까운 막 그 횡포를 부리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 세상이다 이거죠. 자기들 세상이다. 이 폐악질이 가능한 까닭이 있습니다. 일단 177석을 국회를 장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장악을 했고요. 이 더불어민주당 쪽이 지방자치단체에 내걸은 그 슬로건들 보면 이게 세종에서도 이 슬로건을 봤고 또 부산에서도 봤어요. 시민주권 사람중심이에요. 근데 이 구호가 이게 일단 정치학의 족보가 없는 구호고 굉장히 불그레한 구호입니다. 정치학에는 일단 시민주권이란 용어가 없어요. Citizen Sovereignty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주권은 국민주권입니다. 국가를 형성할 때 주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한 국가의 그러니까 한 국가의 국적이 그러니까 국가의 시민됨, citizenship은 있죠. U.S. citizenship, 그다음 Korean citizenship. 그리고 시민이 그 국가의 시민됨은 있지만 주권은 sovereign state, 주권 국가 단위에서 성립을 하고 국민주권이 되는 거죠. 국민주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시민주권이라고 국민과 시민 좀 다른데 저는 시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저 주권이란 단어와 어울리는 것은 국민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싶은 거구나. 주권이 국가 단위로 성립한다는 건 주권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한다는 걸 부정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 중심. 저것 꼭 김일성 주체사상 같은 구호죠. 이쪽에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시민 중심. 이때는 시민을 써요. Citizen centric. 이게 요번에 발표된 미국의 그 백악관이 미 상원에 보낸 문서 Strategic Approach to the PRC.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불리는 그 보고서에도 보면 중국이 citizen centric, 시민 중심 사회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해요. 그러나 human centric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왜냐? 휴먼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휴먼이 무슨 휴먼이냐는 사람마다 개인마다 또 종교마다 사상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시민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거는 하나의 시민 공동체 또 그걸 뒷받침해주는 국가 제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합의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민 중심이라는 용어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시건방진 얘기예요. 사람 중심. 야, 니들이 사람이 뭔지 알간? 나 더불어민주당에 딱 묻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가 감히 나한테 지금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려고 들어? 니들이 사람이 뭔지 알간? 굉장히 빨갱이스러운 전체주의스러운 관점입니다.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국가가 권력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개인주의, 건강한 개인주의 세상에서는 사람이 뭐라고 감히 국가나 권력이나 정부가 정의를 못합니다. 따라서 사람 중심이라는 것도 정의 못하죠. 저 빨갱이스러운 저런 그 구호 내걸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촘촘한 먹이사슬고리가 있죠. 귀족노조. 그 다음에 교육 파트에서는 전교조와 또 민교협. 그 다음에 언론. 그 다음에 패미와 동성애. 그 다음에 종교. 기독교 좌파.
불교 좌파, 천주교 좌파, 원불교는 뭐 좌우파 가릴 것 없이 여기 교단 차원에서 사드 배치 반대하고 교단 차원에서 파주에서 인민군 죽은 사람들 무슨 뭐 위령제 지내고 저러는데요. 저기는 좀 살벌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통이죠. 도시에선 통이라 그러고 이제 군과 구에선 행정리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행정동이 전국적으로 한 3, 4천 개 될 겁니다. 행정동 밑에 이제 행정동 밑에 행정면 밑에 통리가 있어요. 통과 행정리가 있는데 저기까지 지금 조직이 미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또 특정 지역 향후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법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헌재, 대법원, 법원, 검찰, 경찰 이 중에 검찰이 좀 말을 안 듣는 편이고요.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다 장악되어 있고요. 저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장악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업, 금융 쪽이 저쪽에 줄 선 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금융 파트는 중국 돈과 연결돼 있거나 중국 비즈니스 연결돼 있는 데가 많아서 저기 많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베이징과 평양에 대한 친화성, 지향성을 갖죠. 저는 뭐 감히 저 사람들의 코어가 베이징의 간첩이다, 평양의 간첩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각자 판단하십시오. 저는 공안을 다룬 적도 없고 제가 공안에 정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거 간첩이다라고는 감히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고든창의 말은 음미해볼 만합니다. 고든창은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이 북한 간첩이든 아니든 북한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고든창이 좀 잘못 표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이 베이징의 간첩이든 아니든 베이징의 간첩과 다름없이 취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저는 문재인이 베이징의 간첩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제가 무슨 정보가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행보와 발언을 보면 중국에 대해서 운명 공동체라 그랬고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끝까지 안 닫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과 평양에 대한 그 친화성, 지향성은 명확합니다. 결국 베이징, 평양 친화성, 지향성을 딱 깔아놓고 배경에 먹거리를 가지고 쫙 줄을 세운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 시스템을 만들어 와서 그것이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를 촘촘하게 장악하고 있고 그 먹거리 중에 가장 큰 먹거리는 중국 비즈니스 먹거리입니다. 중국 공산당 펀딩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다 넘어갔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강의 듣다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대한민국 다 넘어갔는데 우리가 더 뭐 해볼 수 있냐.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정도까지 촘촘하게 조직을 했는데 너 이거밖에 못하냐?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촘촘하게 했으면 나치같이 날뛰어야 돼요. 나치요? 살벌했습니다. 아니 카프카의 그 성을 보십시오. 카프카의 성. 카프카는 이제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죽었지만 그 나치와 같은 분위기, 파시즘 분위기를 보면서 그 작품을 쓴 거예요. 나치에서 벌어질 일을 거의 정확하게 예견을 했는데 처음엔 아주 건사하게 사법적 처리가 되는 것 같죠. 룰 오브 로우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아무 이유 없이 끝없이 재판을 하고 끝없이 시달림을 당해요. 끝없이 검찰 불려다니고 끝없이 성이 아니라 카프카의 심판이죠. 심판. 근데 이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제목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그 원래 제목은 다스 프로세스입니다. 다스 프로세스는 영어로는 the process입니다. 그 심판, judgment라든지 decision 이런 게 아니고 the process. the process라는 건 뭐냐면 심리 과정입니다. 재판 과정. 그러니까 재판 과정 이렇게 번역해야 될 책을 일본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대표적인 오역인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냥 계속 불려다니면서 재판받다가 이 당사자는 시스템이 법치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치가 조롱당하고 룰 바이 로예요. 룰 오브 로가 법치고 룰 바이 로는 법 만능주의입니다. 법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드디어는 그것마저도 내팽개치고 가죽 잠바 입은 사나이들이 두세 명이 들어와서 딱 개처럼 끌고 나가서 단도를 칼을 심장에 박아서 죽이죠. 그런 일이 벌써 하고 있어야 돼요. 저 정도 장악했으면.
안 하잖아.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픽픽거리고 여기저기서 저거 못 쓰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얘들이 처음부터 주사파 할 때부터 얘들이 정치투기입니다. 주사파요? 거기 따라다니는 넋 빠진 애들이나 뭐 백두산 줄기줄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위대한 수령의 혈통 나뭇잎으로 대동강물을 건너시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서 일제를 쳐부시시고 뭐 이따우 소리를 진짜로 믿었겠지. 그건 넋 빠진 아주 핫바리들이 믿은 거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흉악한 정치 투기꾼입니다. 북한이 문제 있어도 좋다 이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거짓말이어도 좋다 이거야. 저기랑 손잡으면 저기서 라디오 방송 틀어주고 저기서 고정관청 움직여주니까 우리가 새를 불린다 이거예요. 새가 최고다. 일단 새가 불리면 그게 거짓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세력이든 뭐의 바탕에서 만들어지든 그 다음에 권력 캠퍼스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핵심으로 갈수록.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이른바 강철서신 김영환과 같이 움직인 그 82학번 그룹을 제가 이제 사회 나와서 까고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까고 보니까 다 후배뻘 되는 뭐 고등학교 후배, 뭐 서클 후배, 학과 후배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처음부터 그냥 정치투기 아니냐 그거? 북한이랑 손잡으면 저기서 돈 대줘, 고정간천망 대줘, 라디오 방송 틀어줘. 그러니까 새를 불릴 수 있고 새가 불리면 그게 뭐 똥 위에서 만든 새든 피바다 위에서 만든 세력이든 일단 세력이 불리면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정치투기 아니냐. 너희 진짜 그 스토리 믿었던 거야? 라 그러니까 아, 형 맞죠? 정치투기였죠. 처음부터 정치투기예요. 처음부터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80년대 후반에 바로 장악한 게 뭐냐? 학생회. 학생을 장악한다는 건 뭐예요? 자판기 앨범이죠. 그래서 문란한 섹스가 이루어지고 돈이 흘러다니니까. 그 꼬맹이들이 룸살롱 같은 데 가서 술 먹고 학생회 장악해서 돈 만지니까. 그 다음에 학교 욱박질러서 학교 매점 장악하고 학교 욱박질러서 학교 서점 장악하고 학교 욱박질러서 교수 채용에 관계하고 학교 욱박질러 가지고 교직원 채용에 관계하고 그런 구조를 그 90년대 초만 되면 일단 그게 일반화돼요. 그런 행태가. 80년대 말에는 학생회, 그 다음엔 교직원 침투, 교수 침투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수 채용에 이제 한 소리 하게 되는 거, 교직원 채용에 한 소리 하게 되는 거 이런 구조가 일반화됩니다. 처음부터 저런 행태였었어요. 쟤들이. 거기서 넋 빠져서 순진한 애들이나 가끔씩 분신 자살했지 저 위로 올라가면 아주 물이 안 좋아요. 그 이후에 얘들 딱 뭘 겨냥했어요? 노조를 하자. 노조라는 건 뭐냐면 종북 친북을 레시피로 하되 우리가 열심히 조직 활동해 줄 테니까 너희 귀족 노조 만들어 줄게. 종북 친북 귀족 노조. 이상한 결합이죠. 야, 우리가 밥그릇 크게 해줄 테니까 근데 단 너희 귀족으로 만들어 줄 텐데 단 정치적 메시지는 종북 친북이야. 이거죠. 그때 누구였지? 이수호. 그 민노총 위원장도 했고 전교조 위원장도 했을 거예요. 이수호 그랬잖아요. 그게 언제야? 90년대였던 것 같은데 2000년대 초인가. 친북이요 단결하라. 연설할 때. 친북 메시지로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우리 먹거리 늘리자 이거예요. 환경 똑같죠. 저 기업 빙뜯기 아닙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기반을 만드는 거에 아주 능한 애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했다. 20살 때부터. 그거 하는 가장 강력한 툴이 평양방송, 고첩의 지원, 평양에서 오는 장학금. 이걸로 20살 무렵부터 놓은 애들이에요, 얘들이. 자, 이거랑 조금 다르지만 참여연대요. 참여연대 영어 명칭은 인민의 힘입니다. People's Power입니다. 저는 People's Power가 어떻게 참여연대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 Alliance for Engagement, Alliance for 앙가주망은 Engagement의 영어식 표현이죠. 뭐 그렇게 하질 않고 People's Power예요.
영어 명칭이. 인민의힘. 참여연대도 힘 잡은 계기는 삼성 겨냥한 소액주주 운동에서 힘을 딱 잡은 거예요, 저게. 저때 삼성 한번 되게 흔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기업에서 참여연대가 찬조로 받아들인 게 얼마인가? 뭐 500억인가? 뭐 몇백억인가 되죠? 그래서 이 바닥에서 돈 뿌린 큰 손이었죠. 그럼 얘들 레시피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노선에 있어서는 종북진보, 그리고 실제 그 발걸음에 있어서는 직종별, 분야별 먹거리의 확보. 이게 딱 쟤들의 행태예요. 행태. 그게 20살부터 익힌 행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20살이 이제 50이 넘어간 거거든요. 그게 언제? 90년이니까 30년 전이니까 50이 된 거죠. 20몇 살짜리들이. 1990년이면 30년 전 맞죠? 그러니까 85년이면은 82년부터 뛰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나이 들은 애들은 58, 57, 59 이렇게 파리학번 애들이 그렇거든요. 거기에 파리가 이제 그래서 파리는 우리가 옛날에 똥파리라고 불렀어요. 파리학번들은 하도 이상한 애들이 많아서 똥파리 그렇게 불렀는데 아무튼 이 걔들이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걔들이 파리학번이 벌써 딱 먹거리를 잡아챈 게 88년, 89년이면 먹거리 잡아채니까 그쪽으로 그때부터 30년을 그 먹이사슬의 최상층에서 딱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진영에서 이른바 강통진보 진영에서 영화비평하면서 입 바른 소리 하다가 혈액암 걸려서 고생하던 허지웅이 그냥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다가 그것도 잡아내렸지, 그 영상. 거기서 보면 뭐냐면 니들은 만년 햇볕 속에서 사는 만년 특권층이다. 이 지긋지긋한 586들아.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허지웅이. 자, 이렇게 되면 뭐냐. 그게 소수예요, 사실은. 잡고 흔드는 건. 얘들이 얼마나 그 먹거리에 능하고 거기에 아주 그 재주가 바른지 윤미향 케이스, 조국 케이스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죠. 얘들 요번에 최근에 한 가장 큰 아이템은 사람들 잘 인식 못하더라도 이게 개수작, 그 우리 여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는데 게임 아이템 상한선 철폐죠. 그래서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지만 그 무슨 뭐 NC 소프트 뭐 이런 데서 하는 게임 아이템들이 막 수천만 원 한 아이템이 한 점에 수천만 원 억대 가는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해요. 게임 아이템 하나가. 도박이에요. 바다 이야기의 온라인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막 3배, 4배 튀었어요. 도박장이니까. 온라인 카지노인데. 무한 카지노인데.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단지 좋은 게 아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국 소수의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만하냐. 박원순이 말하잖아요. 태평성대 때는 황제가 누군지 모르는 법입니다. 아, 지금 황제 얘기를 해? 어떻게 비유를 들어도 그렇게 하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실종 상태예요. 이게 판단력 실종 상태라고. 지금 간땡이가 묻고 눈이 뒤집히고 마음은 한편으로는 승리에 취해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이 망하고 북한이 망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신실종된 언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소수의 마이크 독점이에요. 쟤들 떠드는 애들 많은 것 같아도요. 앞에서 선창자 딱 정해져 있어요. 김용옥, 김어준, 유시민 뭐 이런 사람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창자는. 극소수의 선창자. 주변에선 그 선창이 한 거를 그대로 레시피를 변주해서 반복하는 합창자. 그리고 대중은 떼창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야, 윤미향 보호해. 그러니까 그냥 그 이용수 할머니를 인격 모독을 해서 무슨 창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치매 걸린 노인네 해서 그냥 일사불란하게 덤벼들어서 완전히 인격살인을 해버리잖아요. 저런 구조에 저게 딱 소수의 권력 독점, 개돼지 세뇌 프로그램, 반일파리, 민중파리, 평화파리, 민족파리, 중국파리, 북한파리, 반미파리. 이거 왜 뭐가 있어요? 그런 것에 계속 반복이에요. 페미파리, 동성애파리, 젠더파리. 걔들 파리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한 10개 정도의 핵심 명제. 성평등, 성인지, 젠더평등, 젠더인지를 해서
이 전통적인 도덕과 전통적 성도덕과 전통적 가족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걸 증명한다. 그게 젠더팔이죠. 여성이 피해자로서 인류 역사의 수천 년 동안의 피해자로서 항상 남성한테 짓눌려 왔는데 여성은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개체도 아니다. 이 피해를 이제 보상받아야 된다. 이게 저기 페미팔이죠. 민중의 주인 되는 세상이 돼서 재벌 국간을 허물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부가 경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 민중팔이죠. 우리 민족끼리 평화를 달성하자. 어떠한 외세도 어떠한 동맹도 저거에 민족에 우선할 수는 없다. 민족 평화팔이죠.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미국이 좀 까불어도 결국 중국에 당해낼 수가 없다. 면면한 유교의 전통과 면면한 동양 정신의 힘으로 결국 중국이 이 시련을 이겨나갈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인종차별, 극심한 계급 갈등에 시달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회다. 그리고 밖으로는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과 지배 그 근성을 극복하지 못한 전 세계를 사실상의 식민지, 전 세계를 2차 세계대전 후에 사실상의 식민지라고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라고 주장하는 학풍이 있어요. 그게 포스트 후기 식민지, 포스트 컬러니얼리즘이라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교문수석한 김상요리가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가지고 저기 문학 비평 운운하다가 그거 재수가 좋아가지고 그 교문수석한 사람이요. 대한민국 지식사회 그렇게 망했다고.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벌써 이러면 그걸 여기선 후기 식민지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후에도 본질적으로 식민지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그 식민지적 질서의 오야붕은 미국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걸 멋있게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후기 식민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스토리예요.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반미. 지금도 세계는 미국이 지배하는 식민지와 다름없는 질서를 갖고 있다. 걔들 이 6-7가지 명제의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그걸 싹박하게 제대로 그때그때 딱 정치 상황에 맞춰서 팍팍 풀어내는 거는 극소수 선창자입니다. 김어준, 유시민, 김용옥 이런 자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극소수 선창자 마이크를 딱 뺏으려고 손 딱 하면 바로 손목 딱 해요. 넌 증명 안 됐잖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그때마다 윤미향을 보호해야 되는지 쳐내야 되는지 판단도 못하고 네 맘대로 떠들 거면서 너한테 무슨 선창할 자격이 있어 임마. 손 빼. 턱. 선창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소매상들이 그 주변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합창을 해줘요. 윤미향 보호, 윤미향 보호. 그래도 윤미향. 그러면 이제 저 아래 이제 이제 문반지 뭔지 아무튼 이제 떼창들이 왕창 나서서 막 떼창을 해요. 이 구조예요. 피라미드 구조. 다단계, 보통 3단계 피라미드 구조예요. 자, 얘들 이런 행태 보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저들이 죽어도 할 수 없는 행태가 있는데 우리는 못했지만 앞으로 해낼 수 있는 행태가 있어요. 훨씬 고급진 행태라나요, 우리가. 첫째, 우리는 개인의 각성을 추구를 해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라 반미 발휘하세요. 그러면 반미. 노제팬 하세요. 그러면 노제팬. 이런 일사불란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개인이 발언을 할 수 있게 개인이 각성해서 우린 거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못한 게 이거라고요. 뭐냐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이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 독립적 활동가가 일어나야 돼요. 오다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지금 윤미향 보호하는 거야. 네, 윤미향 그거 좀 허물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저렇게 매도하는 것은 저건 친일파의 음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쫙 떠드는 그런 부대가 아니고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활동가들을 우리는 길러낼 수 있다고요. 이걸 탄기국 때 못했고, 이걸 조원진 의원의 공화당이 못했고요. 이걸 김진태 의원의 입당 움직임이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셋 다 한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저희도 못할지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쪽에서 이제 모여있는 국자연, 또 이선본, 자유본 이 집단이, 그러나 이걸 지향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3, 4년 동안. 여기는 어떤 모델이냐면은 정치 사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판단과 행동은 각 현장과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보니까 여기는 무슨 이런 모델에 있어서는 뭐라 그러죠? 그 사조직 패거리 짓지 마. 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패거리 지세요라 그래요. 여기는. 왜냐? 움직이는 사상과 관점은 계속해서 정치 교양으로 빌드업해 나가니까 그것만 같이 가고 나머지 현장의 상황 판단하고 현장에서 결정을 해라 이거예요. 그건 현장에서 알아서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못했던 거예요. 이걸 해내는 순간 쟤들 망합니다. 그냥 못 당해내요. 한 명 한 명이 원자폭탄인데 한 개인이 자기의 절실한 니드, 자기의 절실한 각성과 사상과 관념의 바탕에서 움직이는 행동 주체들인데 한 개개인이 어떻게 감당할까요? 못합니다. 이러한 독립적 활동가가 1,000명이면 선거구별 평균 4명이고요. 4,000명이면 선거구별 평균 20인입니다. 선거구별로요. 4명 이상만 되면요. 게임 끝납니다. 이거. 이 활동가가 되게 참 힘들어요. 일단 사람이 좀 고급져야 돼요. 판단력도 있고 언변도 있고 그다음에 휴먼 스킬, 이게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힘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의 생활도 이렇게 앞가림이 돼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제일 이런 활동가 하실 좋은 분은 자녀들을 이제 다 학교에 보내고 난 이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아주머니, 5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아주머니, 그리고 은퇴한 건강한 60대에서부터 70대 초반까지의 영실버, 우리 영실버라고 부르거든요. 초로의 분들. 그리고 거기 주위에 시간 좀 낼 수 있는 50대, 40대 확 붙어버린 이 구조예요. 이렇게 한 선거구별로 한 4명, 5명, 10명 만들어주면 이거 게임 끝나요. 저희가 그걸 못한 거예요. 5번째, 4번째, 고급진 지식인의 육성. 저쪽은 끼케야, 류시민, 우희종, 김어준, 김용욱인데 우희종이 아마 서울대 수의대 교수였고 이번에 더불어시민당인가에 당대표를 했죠. 저 사람 잘 족보가 사람들이 주목 안 하지만 전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서울대 수의대 교수를 하면서 그 인류를 덮치는 최악의 재앙이 광우병이다라는 걸 2006년 그 이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2008년 훨씬 이전부터. 그러니까 광우병 그 소동의 최종 근거를 쫙 보면 우희종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굉장히 전 진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 사람. 우 교수님, 영광으로 아십시오. 백모가 귀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귀하도 백모를 주목하고 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죠. 우리 기억해둬야 돼요. 저런 사람들이라고요. 저쪽에는 끼케야. 여기서는 고급진 지식인들 요번에 정교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막 성장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이렇게 이름 들어보고 해서 움직이는 지식인들 쭉 보면 저 양반들 같으면 2022년 그 교육감 선거 때 나가볼만 하겠는데 조직만 받쳐주면 라고 툭툭툭툭툭 이제 식별이 돼요. 옛날엔 한 명도 식별 안 됐어요. 그거. 이제는 제대로 식별이 된다고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리스트업하면 금방 100명 써내려갈 것 같은데요. 옛날엔 저게 식별이 안 됐다니까요. 2018년에는. 저게 이제 고급진 지식인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진 종교인, 저쪽에 종교인이라는 게 기껏해야 천주교의 정구사, 그다음에 기독교 쪽에 뭐 통일신학, 뭐 민중신학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 불교의 명진 같은 사람들, 원불교의 무슨 뭐 저기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 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여기야말로 가장 고급진 종교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또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별 독립적 자유시민들의 조직. 임계치는 2만에서 4만입니다, 이게. 임계치는 2만에서 4만이에요. 2만에서 4만이면 특정 지역 선거구 한 4, 50개 빼고 나머지 한 200개 잡고 평균 한 100명에서 200명.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정리됩니다. 이거를 못 해온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그냥 200명, 400명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 활동가들 중심으로 지역 활동가가 딱 그걸 이렇게 이끌고 있어야 돼요. 한 선거구당 4명에서 한 10명, 20명이 되는 지역 활동가들이 한 선거구에서 100명에서 200명을 이끄는 그 조직이 돼야 돼요. 지역 활동가 그 리더 그룹이 없으면 이 100명, 200명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모여서 활동도 잘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가려면 한편에서 지식인 운동이 계속 있어야 되고. 저거 우리 되면요. 쟤도 그냥 하루아침에 골로 가요. 왜냐하면 중국이 자빠지고 있고 북한이 자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의 시간이 왔습니다. 미중 전쟁이 급가속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매일 반복하지만 우선 첫째는 미국 서유럽의 자유보수 물결이 이제 엄청 강화되고 있죠. 뭐 트럼프 현상, 이게 미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고 브렉시트 같은 거 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미국과 서유럽이 중국의 실체 본질을 직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중국을 세계시장 체제로부터 추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대해서 체제 변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든창이 정확히 오늘 트위터에서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그 고든창 말을 할게요. 중국 외교부장 왕이는 어저께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바꿀 수 있다라는 요망사항적 사고방식을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 외에는 우리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다. 이게 고든창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중국에 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에 나오죠. 제가 해설했을 때 한 2-5번 이상 강조드렸죠. 뭐냐? 거기서 미국이 그런 스탠스 아니에요. 너희 이런 나쁜 짓, 악의찬 짓을 하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랑 거리 벌리겠다. 그리고 너희랑 대립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그림은 우리가 안 그려. 그건 중국인들이 선택할 문제야. 그러나 너희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린 너희랑 거리 벌리고 너희랑 대립하는 거 외에는 다른 초이스가 없어. 그게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미국 상원에 보낸 중국에 관한 전략적 접근이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전쟁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셰일 혁명이 뒷받침하고 있죠. 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1970년경 석유가 인간 생활에 전면에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된 이래 5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석유 안보 질서, 이건 제 용어입니다. 글로벌 페트로 시큐리티 오더가 처음으로 확립된 겁니다. 거칠 게 없어진 거죠. 이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때리기, 중국 옥죄기를 사정없이 하고 있죠. 120개국이 그 발의한 그 세계보건총회에서 발의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관한 국제사회에 의한 독립적 조사 이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고요. 화웨이에 대해서 9월부터 숟가락 놓게 만드는 조치고요. 중국계 교수 체포하고요. 살벌합니다. 매일매일 때리고 있습니다. 미중 전쟁이 그냥 클라이맥스로 막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일부 그 보도에 의하면 최근 들어서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격전지 주에서 트럼프가 좀 밀린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매번 바뀌어요. 안 밀리는 것도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9월부터 백신 주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경제도 그렇고 트럼프 인기도 그렇고 위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고로 백신은 지금 영국의 차독스, 미국의 모데나 두 개가 선두주자인데요. 영국의 차독스는 9월부터 일반 보급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모데나는 9월부터 긴급 사용, 이머전시 유스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백신이라는 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나 간단히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에 만약에 이제 그 3차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10,000명 가지고 택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백신이 유효한지 아닌지 하려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0명 갖고 노출이 안 돼요, 우리나라. 왜냐? 우리나라 지금 전체 진행 중 환자 수가 한 700명 되는데 그 숨어있는 감염자가 한 500명이라고 봤을 때 500명이면은 100만 명당 50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100만 명에 50명이 지금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 상태라고 했을 때 100만 명에 50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사실 100만 명 50명도 안 돼요, 저희 나라. 그 100만 명 해봐야 100만 명당 200명인데 100만 명의 풀에서 요 200명이 요 50명과 만날 확률이라는 건 높지가 않죠. 그래서 저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감염 상태가 낮은 데서는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